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이 또다시 로켓 엔진 발사 시험을 했다고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관련 내용 연합뉴스 통일외교부 문관현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이번에 시험한 로켓 엔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가장 작은 엔진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데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북한이 지난 3월 18일에는 당시에 이제 북한식 표현으로 하자면은 대출력 발동기, 우리식 표현으로 하자면은 로켓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했었는데요. 3월 같은 경우에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한중일 3국을 순방을 하고요. 북한을 겨냥해서 이전과는 차별화되는 고강도 대북 압박 메시지를 던진 뒤에 그런 행동이 나왔었는데요.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움직임이 나와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은 미국을 향해서 던지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미 고위 이제 정부 당국자가 익명을 요구한 채 이 로이터 통신과 이제 보도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 엔진 시험 같은 경우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가장 작은 엔진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작은 엔진이라고 하면은 보통 ICBM 같으면은 이제 3단 추진체인데요. 네. 마지막 3단 그러니까 가장 작은 최종적으로 발사되는 추진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에서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당시에 지상 분출 시험을 했었는데요. 성공을 했다고 해서 당시에는 3.18 혁명이다 이런 표현까지 있었었는데 당시 같으면은 연소실의 추진력 특성 그리고 터빈 펌프의 장치 그리고 조절 계통 등 전반적으로 엔진의 기술적 지표를 확인했다고 북한에서는 발표를 했는데 당시 같은 경우에는 터빈 펌프를 사용한 거로 봐서는 1단 추진체, 액체 엔진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일 오전 북한의 노동신문 발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은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3단 추진체 그러면은 이제 고체 엔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폭스뉴스 우리가 보도에서 봤다시피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현재 가장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가 5,500km가 넘는 ICBM의 엔진 또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시험을 했던 위성 발사용 엔진을 시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이 미국을 향한 좀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식물인간 상태로 돌아와서 끝내 숨을 거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벼의 장례식이 거행이 됐죠. 네, 맞습니다. 매우 이제 미국인들에게는 슬픈 날이다 그랬는데요. 네. 원비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1월에 이제 북한에 억류가 된 상태에서 13일 날 혼수 상태로 이제 돌아왔는데요. 6일 만에 지금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우리 시각으로 이제 고향인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있는 와이오밍 고등학교에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이 원비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 매우 성격이 활달하고 모험심을 즐기는 성격이기 때문에 친구들도 많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도 역시 졸업생 대표로 축사를 했을 정도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고향에 있는 친지뿐만이 아니라 미국 상원의원인 상원원도 참석을 했고요. 국무부 부장관까지 참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미국 전체 언론에 관심을 끌었던 장례식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장례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전을 조셉 윤 미국 특별대표가 현장에서 전달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원비어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북한 간에 굉장히 외교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될 걸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과 일본 간에 당시에 요코타 메구미라고 있는데요. 요코타 메구미가 사망한 이후에 유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일본의 외교를 푸는 과정에서 잘 나가다 결국은 경색 국면으로 흘러갔었는데요. 이번 원비어 사망 사건도 결국은 북미 간의 어떤 외교사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대화 코스로 가려다가 이번 원비어 사건을 계기로 강경 모드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쇼크가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요코타 메구미의 사례를 들었지만 미국과 이제 북한 간에는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대화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같으면은 이제 전략적 인내 정책을 내세우면서 북한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는 형태의 어떤 정책을 폈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북한과 대화를 하려는 노력의 시도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서 접촉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월 중순에 당시에 이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사망을 함으로써 유엔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어떤 충격파를 던짐으로 인해서 북한과 미국의 어떤 만남 자체는 이제 무산이 됐었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그 노르웨이에서요. 당시 이제 조셉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한에서는 외무성의 최선희 북아메리카 국장이 당시에 이제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만났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당시 이제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4명에 대해서 석방 문제가 매우 조심스럽게 논의가 됐고요. 예. 원비어를 포함한 이런 미국인들의 석방 문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한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지난 6일 날 뉴욕에서 다시 북한과 미국이 만났었는데요. 네. 5월 달 노르웨이에서 만난 이후에 이런 그 4명의 미국인 인질에 대해서 석방 가능성에 대해서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을 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비어가 혼수 상태라는 것을 북한 당국이 나중에 확인한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월 6일 날에 만났을 때는 원비어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이렇게 전달을 했고요. 예. 이러한 전달을 받은 이후에 이제 조셉윤 대표가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혼수 상태인 원비어를 이제 데리고 나온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북한과 미국은 그 외교적인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서 새로운 관계 개선을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미국인 석방 과정을 논의하고 어느 정도 진전이 되던 과정에서 원비어의 이런 그 사망이 결국은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외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초 올해 연말까지 사드 미사일 발사대 1기를 야전 배치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벌써 2기가 배치돼 있고 4기도 반입돼서 주한미군 기지에 보관된 상태잖아요. 국방부가 어떻게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침묵을 하고 있네요. 네, 어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원래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올해 하반기까지 그 발사대 1기를 야전 배치하기로 합의가 돼 있었다. 네. 그리고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를 하기로 스케줄이 합의가 돼 있었다 얘기했는데요. 사드 발사대 같은 경우에는 이 6기가 한 예. 세트인데요. 내년 말이 돼야지 결국은 이 6기가 모두 야전 배치가 되고 한 세트가 실제 운용에 들어가는 걸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올해 벌써 2기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성주 골프장에 현재 사격 통제 레이더와 교전 통제소 등과 함께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발사대 4기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주한미군 기지에 현재 들어와서 배치를 현재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은 올해 안으로도 또는 이제 빠른 시일 내에도 이 6개 모두 야전 배치는 현실화될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 있는 사실과 너무 다르다. 네.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국방부가 해명을 해야 되는데요. 네. 국방부는 현재까지는 답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사드 배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월 달에 북한에서 은하 4호 장거리 미사일을 그때 발사를 했었는데요. 한국과 미국 간의 정부 당국 간에는 그동안의 사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도 되지 않았고 결론도 내리지 않았고 어떠한 예. 합의도 없었다. 이런 정책을 유지를 했었는데 북한의 그 장거리 미사일 발사한 이후 2월 달 이후에 급속도로 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한미 간에는 이제 공동 실무단을 그때 구성을 해가지고 실무적인 논의를 했고 3월 달에 바로 관련 약정까지 체결했습니다. 예. 이 약정 안에는 이 사드 배치에 드는 그 비용을 한미 간에 서로가 어떻게 분담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언제 배치를 하는 문제 이런 문제까지 모두 다 문서상으로 결론이 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가 이 약정만 공개를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이 다 해결이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이런 약정 관련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런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또 북한의 대외 기관인 외무성이 처음으로 공식 홈페이지를 만들고 또 내부 조직 구성을 공개를 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인데 이 배경이 뭘까요?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서는 이제 접근할 수 없는 아주 가깝고도 먼 나라인데요. 예. 일단 그 외무성이 대외 공식 기구 창구이기 때문에 외무성 홈페이지가 어제 개설이 되고 그리고 이런 관련된 기구들이 공개가 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 도메인이 KP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접근은 현재 제한이 된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부만이 이런 그 외무성 홈페이지를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아주 특징적인 거는 그동안에 북한에서는 그 외국을 관련 나라를 담당하는 나라의 명칭들이 중국국 또는 이제 일본국 이런 식으로 나라의 구체적인 이름을 가지고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요. 예. 이 중국과 일본이라는 명칭을 다 빼버리고요. 아시아 일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국이 또 있었는데요. 러시아와 관련 그 연방 국가들을 모아가지고 유럽 일국 이런 식으로 국가의 명칭을 뺀 대신에 지역의 명칭을 넣었다는데 우리는 주안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외무성 홈페이지를 이렇게 공개하는 걸 놓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일단 대외적으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할 얘기는 하겠다. 그리고 다른 나라처럼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이런 인터넷 홈페이지도 얼마든지 개방을 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을 하겠다는 어떤 김정은 정권의 자신감에 있던 발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서 북한의 대외 메시지는 수시로 이제 전달이 될 걸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통일외교부 문관현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